금리 인하가 우리 9월달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하면 주식이 좋아요, 채권이 좋아요? 국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올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리즈 경기 침체가 있어도 좋겠다는 건데 아니야 다를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가 쭉 내려가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가능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창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해외 리서치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우리 구독자님과 좀 나누고 싶은 간단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안 보셨으면은 가능한 좀 좋아요, 구독해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생각보다 이걸 다 이해 못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될 거냐, 해리슨이 될 거냐라고 이제 뭐 거의 5대5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뭐가 좋을까? 라는 질문의 서베이였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서베이 한 거거든요. 거의 한 500명에 가까운 전문가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트럼프가 될 때 가장 돈 벌기 좋은 거는 한 절반 이상이 금 투자래요. 골드 투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했을 때 한 4분의 1은 달러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위스 프랑인데, 자, 오늘은 여기 특히 요 중에서 골드 얘기 좀 할게요. 골드는 위에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 참 블룸버그에서 좋은 대화를 갖고 있는 게 자세히 새겨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면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각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조지 부시 대통령, 클린턴, 그리고 아들 부시,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색깔별로 돼 있죠. 색깔 잘 보이죠? 요때, 요 구간 동안에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트럼프 찾아볼까, 트럼프 이렇게 여기에요. 맞죠? 여기에요. 자, 그랬는데, 금값 많이 올랐죠. 그 얘기입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때 금 가격이 자세히 보니까 한 5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한 5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른 거, 결론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골드가 좋은 투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골드 이머지 as a Trump trade. 그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기 때 어떤 안전자산으로서는 골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서베이 응답이 많았고, 실제로 이전에 미국의 각각 대통령들한 재임 기간에 금값의 추세를 보더라도 골드가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로 트럼프가 될 때 골드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죠. 옌 캐리 트레이드. 그냥 직관적으로 좀 설명해 보죠. 자, 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 번째, 큰 매크로에서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미국 경제 데이터가 안 좋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금리를 인상한다. BOJ 금리 인상까지는 되게 복잡하니까 만약에 미국 경제만 안 좋다고 갖고 먼저 얘기해 볼게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죠. 경기 부양을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뭐 우리 이미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너가 강세로 가고, 예너가 강세로 가면은 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이 되고, 이렇게 경색이 되면 다시 미국 금융시장도 경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옌 캐리 트레이드 루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메커니즘 돌아간다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한 투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간단한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예너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갈 것 같고, 예너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 예너 약세에 베팅했던 애들이 반대로 완전히 패가 꼬이는 거기 때문에 옌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딩이 되어서 청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돈이 위험 자산에 돈이 좀 빠지면서, 그러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 굉장히 경색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미국 금융시장이 다 경색이 되고, 또 이건 다시 그걸 해결하고 다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요 악순환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요렇게 쭉 마치 버튼 누르면 쫙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제 개인적 견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지는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자, 요건 어떤 얘기냐면 블룸버그에서 서베이한 자료인데요. 블룸버그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뭐냐면은 예나가 강세로 갈 때 어떤 자산이 약세로 가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만약 예나가 강세로 가죠. 예나가 강세로 가면은 상관성으로 보면은 예나가 강세로 갔을 때 요 아래로 갈수록 많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관성이 마이너스로 된다는 거는 자, 이렇게 보세요. A와 B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상관성이에요. 그러면 A가 올랐을 때 B가 하락한다는 게 마이너스 상관관계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상관관계는 뭐냐면 만약에 A가 올라간 B도 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A와 B가 같이 간다는 거고 마이너스 상관성은 A와 B가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관성이 가장 큰 것들이 마이너스 상관성이 가장 큰 놈 0. 원래 상관성은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8이라는 건 거의 확실하게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상관성이 가장 높은 옌 대비해서 마이너스 상관성이 가장 높은 건 크게 세 놈이 있어요. 얘들. 비트코인, S&P, 나스닥.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갈수록 예나가 강세로 갔을 때 많이 하락하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제일 많이 깨지네요. 과거 데이터상. 그럼 이것도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옌이 약세로 가면은 얘들 비트, S&P, 나스닥은 강세로 간다는 뜻이고 또 누가 제일 세게 간다? 나스닥이. 그래서 우리가 요 메커니즘 다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나가 만약 강세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음의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은 크게 세 가지더라. 하나는 비트코인, S&P 500, 나스닥이고 그리고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도 가장 크게 하락하는 거는 나스닥이더라. 그러면 예나 강세로 갈 땐 나스닥이 딱 깨지는 구조이고 반대로 예나가 약세로 가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림을 좀 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보면은 먼저 여기가 예나인데 요 그림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갈수록 옌 강세고요. 위로 갈수록 옌 약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 말 그대로 이게 위로 갈수록 나스닥 강세고 아래로 나스닥 약세잖아요. 자, 그런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금년 1월 달부터네요. 금년 1월 달부터 이렇게 예나가 쭉 약세로 가니까 위로 가면 약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나가 약세로 가니까 나스닥이 강세고 예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요거죠. 예나죠. 예나가 이렇게 160부터 이렇게 예나가 강세로 반전되니까 나스닥도 깨지더라. 그죠? 제가 여기에 축을 반대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위로 가는 게 강세고 예나는 아래로 가는 게 강세잖아요. 그죠? 지금 축을 했는데 근데 같이 움직이잖아요. 즉 뒤집어 놨는데 같이 간다는 거는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나스닥에 가려면 예나가 많이 밀려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예나가 강세로 가면 나스닥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하나 더 예나와 나스닥은 반대로 움직인댔잖아요. 근데 빅스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폭등 폭락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빅스가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특히나 폭락할 때 빅스가 확 커져요. 오, 엄청 위험하네요 라고 할 때가 빅스 지수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나와 빅스 지수는 상관성이 완벽하게 플러스다. 즉 주식시장이 엄청 막 무서울 때는 예나가 강세로 가더라. 자, 볼게요. 빅스 지수가 여기 위로 갈수록 빅스 지수가 커지는 거고, 그죠? 근데 요건 또 아까 앞 슬라이드 그래프 반대입니다. 아까 여기는 아래로 갈수록 예나가 강세인데 지금은 반대로 뒤집어서 위로 갈수록 예나가 어떻게 된다? 옌 강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가요? 최근에 7월 달부터 이렇게 얘는 이렇게 연초부터 얘는 약세로 갈 때는 요 퍼플 분홍색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빅스 지수도 안정화되고 반면에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반전돼 올라가니까 빅스도 엄청 올라가죠. 즉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주식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엔화가 약세로 가면 주식의 변동성도 줄어들더라. 되셨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이해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연준금리 인하 얼마나 할까요? 어떤 분은 25bp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50bp 앞으로 당분 계속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볼게요. 먼저 과거 역사 한번 볼게요. 2000년도의 금리 인하와 2007년도의 금리 인하 시점 보니까 이때는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하 어떻게 했냐면은 2000년에 1, 2, 3 50bp, 50bp, 50bp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때는 50bp, 25bp, 25bp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이게 연준 금리 인하 흐름이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 2001년과 2008년에 금리 인하를 할 때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요. 리세션. 경기 침체에 향해 갈 때는 모두 다 굉장히 50bp씩 팍팍팍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걸, 근데 이번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 이런 방식으로 50씩 빅스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리가 커지면 이렇게 빅스텝으로 한다는 걸 우리 처음부터 세게 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최근까지 얘기했던 거는 25bp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어 있는 건 이게 연준 금리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점도표보다 훨 더 많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훨 더 많이. 즉 뭐냐면은 물론 이제 최근 이제 아마 이거 방향은 좀 달라질 건데 이게 최근에 어떤 형태였냐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가 3.8%까지 떨어지면서 50bp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심지어는 지금 3번 남았거든요. 연말까지.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연말까지 100bp 이상 그러니까 100bp 1% 이상 금리 인하할 거라 막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자료 만든 날짜까지도 볼 때 금리 선물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 보죠. 와.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이 자료를 8월 15일날 만들었으니까 8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된 거는 금년 말까지 125bp가 연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예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연말까지 우리가 연준 미팅 3번 했는데 50bp, 50bp, 25bp를 해야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한다고 시장 예상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연준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예상을 해서 이 정도로 예상했는데 국채 시장 금리는 시장의 연준 금리 인하 예상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즉, 뭔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125bp가 연말까지 인하될 거로 반영돼서 현재 국채 금리도 내려와 있는데, 근데 막상 좀 지나가면, 이 정도 아니네라고, 이 정도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싶을 때 국채 금리도 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말까지 125bp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 금리는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건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 연준이 공식적인 얘기보다도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많이 반영되어 있고 이 125bp라는 거는 마치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바로 시작될 거라 되는 시점의 느낌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식 얘기 조금만 할게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팩트만.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올라가려면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을 돌려 세우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사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주려고 하면은 개인들이 현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저점 쭉 빠질 때 저 사들이는 건데 근데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반 펀드나 이런 데서 현금 비중이 너무 작대요. 요거는 미국 가계고 요거는 미국의 어떤 투자 기관들인데 보면은 현금 비중이 한 30% 정도까지 더 떨어졌거든요. 전체 주식 시장 시총 대비해서 현금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떨어져 있대요. 미국 개인들부터 2000년에 IT 버블 이렇게 이때보다도 현금 비중이 더 작아요. 그만큼 주식을 풀로 다 사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투자 법인들도 보면은 현금 비중이 무지 작죠. 이게 보시면 여기는 30%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투자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이 사상 최저로 적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만에 하나 장이 좀 약세로 갔을 때 밑에 버팀목이 없을 수도 있다.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버팀목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풀로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일반 펀드나 투자 기관들은 거의 주식을 풀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 보셨나요? 워런 버핏 계속 캐시 늘리고 있잖아요. 특히 1년 미만 국채 계속 싸들이고 있잖아요. 즉 애플도 반줄이고 1년 미만 국채 계속 올린다는 거는 이게 일반 투자자들과 반대로 캐시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 거죠. 즉 뭐냐면 이렇게 시장에 캐시 버퍼가 작다는 건 잘못하면 훅 깨질 수도 여지도 있다는 거고, 워런 버핏은 그날을 아마도 기다리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팩트가 주식시장 대비 현금 남아있는 게 쌓아둔 게 너무 적다. 아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이다. 현재 0.4다. 아마 이 주식하시는 분은 다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equity 리스크 프리미엄 계산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어로 여기 earning yield라고 얘기하고요. 주식이 나오는 뭐 투자 수익률, 그리고 이게 본드 일드, 채권 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를 여기 10년 국채 금리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earning yield는 우리가 뭐였죠? 퍼 있죠? 퍼를 뒤집은 거죠. 그죠? 그래서 퍼를 뒤집은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퍼가 만약에 20배다. 그럼 어떻게 되죠? 20분의 1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5%가 되는 거잖아요. 즉, 뭐 얘기 좀 복잡했는데 어쨌건 간에 현재 어닝 일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어닝 일드라는 거는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셔야 되냐면은 어닝 일드가 높다는 거는 주식에서 투자할 기대 수익률이 채권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 값이 플러스 값이 크면 클수록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커진다는 거고, 이게 0 근처로 가거나 0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채권 금리보다 주식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더 낮고 재미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정말로 확 지를 때는 언제 지르셔야 되냐면은 주식 프리미엄 되게 높을 때 들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역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2000년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의 어닝 일드거든요. 즉, 우리가 채권 대비 주식 매력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0.4인데 이 정도 레벨 언제였냐? 이때 2001년, 2002년 이후에 가장 낮은 레벨로 주식의 채권 대비 주식 매력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언제가 가장 매력적이었니? 라고 했을 때 이때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는 무려 채권보다 주식의 어닝 일드가 플러스 한 8% 정도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즉,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닝 일드가 높을 때 투자해야 주식 편안하게 좋은 수익 나옵니다. 이때가 어땠냐면, 어째 보세요. 리만 사태 터졌을 때잖아요. 또 이때 샀으면 사실은 주식 돈 엄청 버셨죠. 근데 지금 그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주식 이렇게 비중 크게 갖고 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주식은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냐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플러스 값이 클 때 투자하면 좋고, 이렇게 똔똔 근처로 왔을 때는 채권 대비 주식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는데 현재 2000년 이후에 가장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기 때문에 주식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현재 미국 매크로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보면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 그러니까 한국에는 법정관리 신청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업 숫자인데요.
현재 여기 2426이죠. 여기가 언제적이냐면은 이게 2010년 이후에 가장 높게 최근에 기업 파산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제목 그대로예요. 지난 10년 중에 파산 보호 신청한 기업이 가장 많아지더라.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최근 2년 사이 이때가 한 1000건인데 최근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었던 게 우연찮게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부터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파산이 더 늘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우리 9월 때 할 것 같은데 금리 인하하면 주식이 좋아요? 채권이 좋아요? 라고 할 때 정답은 없어요. 그건 어디 물어봐야 되냐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주식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건 뭐에 달렸냐면은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이고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밑에는 미국 국채 10년 투자한 총수익 그리고 위에는 S&P 500 수익률인데 자 보면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었다. 과거 보니까 5번 정도 경기 침체가 없었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히려 짙은 색깔이죠. 이렇게 우상향 갑니다. 즉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미국 10년 국채금리 수익률보다 S&P 500이 더 좋았더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옅은 색깔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거든요. 금리 인하 이후에 이렇게 되죠. 즉 이때는 경기 침체가 수반이 되면은 미국 국채 10년이 S&P 500보다 훨더 성과가 좋았더라.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건은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에 더 중요한 것보다도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 조금 이거 한꺼번에 말하기 좀 어렵죠? 나눠볼게요. 요거를 경기 침체 안 왔을 때로 구분했고, 그러니까 간명하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는 이렇게 성과가 오히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오히려 한 15% 정도 평균적으로 올랐고, 반면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리 인하한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한 10% 또는 여기 한 15% 정도 오히려 주가는 밀렸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은 아주 극명합니다. 경기 침체 있냐 안 있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고, 반면 채권 금리는 조금 달라요. 채권 금리는 자 일단은 우리가 국채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경기 침체가 올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는 플리즈 경기 침체가 있어도 좋겠다는 건데, 아니야 다를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가 쭉 내려가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금리 인하하는데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가 좀 옆으로 기죠. 금리가 옆으로 긴다는 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죠. 채권은 또 뭐가 있죠?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리 인하 시점에 경기 침체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채권에서 큰 손실을 안 본다. 왜냐하면 금리는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면 채권이 남는 거는 한 1년 보유하면 또 이자 수익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은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식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바뀌는 상황인 거고, 반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가 나빠지면 너무 좋아요. 근데 설령 금리 인하는 했지만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그렇게 나빠지는 않은 거다. 나빠지는 않다. 적어도 그냥 큰 수익은 못 보지만 그래도 이자 수익 정도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할 때 채권 입장에서는 그냥 금리 인하만 하고 경기 침체는 안 온다고 하면 레벨 1으로 좋아진다고 했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딱 수반이 되면 레벨 2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좀 확실치는 않지만은 경기 침체가 오면 아주 극명하게 주식 채권은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